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83세 어머니. 그런데 장남 명의로 집이 넘어갔다는 소문에 20년 만에 나타난 둘째와 셋째. 내가 몇 년째 어머니 모셨는데 우리도 자식이야. 이게 공평해? 어머니가 정말 정신이 멀쩡하신 거 맞나요? 재산 때문에 갈라진 가족.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오말수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83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추 세우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장남 기찬의 아내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말수는 이미 텃밭에 나가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밭일하세요? 이제 쉬셔야죠. 기찬이 말했지만 말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은 채로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면서도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말순이 참 복받았어. 장남이랑 같이 살면서 효도 제대로 받고 있으니까. 맞아. 그 집 재산도 다 장남이 물려받았다던데. 박금예만이 그 말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차는 건축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식탁에 앉으면서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또 그런 소리 하던데요. 재산 이야기 말입니다. 말순은 숟가락을 놓고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나를 잘 모시고 있는 걸 다들 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안방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노트 몇 권과 검은색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니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기찬이 오늘 현장에서 다쳤다. 걱정된다. 기태가 또 연락이 없다. 서울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기석이 일본에서 편지를 보냈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 볼 수 있을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찬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힐끔거리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웃기도 하고 방에서 뭔가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기찬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말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찌개 간을 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밤이 되자 말수는 방에서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기찬이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기태와 기석 소식은 여전히 없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 캠코더를 끄고 나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외로웠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찬이 출근하면서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 말수는 유독 오래 기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박금례가 찾아왔습니다. 두 노인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수나, 너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인다. 금례의 말에 말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금례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 무슨 생각? 자식들 어릴 때 생각.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해가 지면서 말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찍어온 모든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로부터 사흘 뒤 말수는 담장 너머로 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기차는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마당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차남 기태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기태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양복은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태는 말순에게 다가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고추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기태야, 언제 왔니?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 일이 좀 정리되어서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나 볼까 해서. 기태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기태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돌던 소문이 서울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말수는 기태에게 물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니?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아직 좀 어려워요. 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고생을 뻔히 아는데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차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번호판이 달린 렌터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삼남 기석이었습니다. 20해 만에 보는 기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어딘가 외국인 같았습니다. 오카상? 기석은 일본어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말수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기석아, 한국말로 해라. 기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세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기찬이 현장에서 돌아오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너희들 언제 왔어? 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기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머니 집을 다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들리던데? 기찬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문이 그렇게 퍼졌다고? 기석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장남한테 전 재산을 물려줬다고. 기찬은 화를 내며 답했습니다. 야, 그런 소문 믿고 온 거야? 나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뿐이야. 그때 기찬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동서들이 오셨네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저녁 식사 자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이 모인 것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형한테 집을 다 주신 거예요? 말수는 숟가락을 놓고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도 자식인데. 기찬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희가 어머니를 언제 돌봤다고 그런 말을 해? 나는 몇 년째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기석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말수는 자식들의 다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들 해라.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지만 세 형제의 기류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기태와 기석은 마을 여관에서 잤습니다.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태와 기석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온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캠코더를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왔구나. 반갑긴 하지만 왜 왔는지 너무 뻔해서 슬프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찬의 아내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증여가 끝난 상태예요. 등기부등본도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기태는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자식도 아니야? 기석도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말수는 그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내 유언, 내가 정리한다. 누구 하나 건들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잠시 조용해졌던 세 형제였지만 이튿날 아침부터 다시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기차는 일찍 일어나 동네 이장을 불러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장님,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족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실에 모인 세 형제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기차는 서류 가방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건 내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 모신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몇 년을 혼자 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는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형,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 나도 서울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어머니 생각 안 한 적 없어. 기석도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매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멀리 있다고 자식 아닌 건 아니죠. 말수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기찬의 아내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말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리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증여세도 다 냈고 등기도 다 옮겼잖아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실에서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거야. 기태는 그 서류를 낚아채며 살펴봤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야? 작년 봄이야.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라고. 기찬의 말에 기석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걸 이해하고 하신 건가요? 기찬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니가 치매 환자야? 그때 말순이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서류를 급히 치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차 고맙습니다. 기태가 말했지만 말수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기찬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높더구나. 그날 오후 기태와 기석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터 형하고 같이 사셨죠? 그때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금례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뒤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아,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떠니? 금례의 물음에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은 모르고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금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서랍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 말이야. 언제까지 혼자 간직할 거야? 금례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와 함께 USB 유언 영상이라고 적힌 검은 USB가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캠코더를 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줬는지만 관심이 있어. 정작 내가 평생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캠코더를 끄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어머니 방에서 나는 희미한 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텃밭에 나간 사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노트 몇 권과 함께 USB가 있었습니다. 유언 영상이라고 적힌 라벨을 보고 기석은 망설였습니다. 결국 기석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어느 한 놈한테도 전 재산을 줄 생각이 없다. 자식들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 기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이 모든 시간을 견뎌준 사람이다. 기석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은 급히 USB를 뽑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기석은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오후에 기찬이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변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증여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내가 정리한다고 했잖니. 변호사까지 부를 일이 아니야.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기찬은 형제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하지만 기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이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야. 기석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그 결정을 하신 건지 의문이에요. 기찬은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기찬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서들,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이야기부터 하시네요. 기태는 얼굴이 붉어지며 일어섰습니다. 형수, 우리가 언제 재산 이야기 먼저 꺼냈어요?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평생 자식들을 키운 것은 아니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태는 마을 회관에서 이장과 몇몇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이장님, 저희 어머니가 언제부터 형과 같이 사셨죠? 한 3년 정도 됐나? 그때 어머니 상태는 어떠셨어요? 이장은 이상하게 여기며 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나? 혹시 누가 어머니한테 영향을 준 건 아닌가 해서요. 기태의 말에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이 어르신이 그런 분이 아니야. 정신도 또렷하시고. 하지만 기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한편 기석은 마을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기석입니다. 오말순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 기석이구나. 일본에서 왔다더니. 네,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어떠세요? 어떠긴 여전히 정정하시지. 머리도 똑똑하시고. 한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행동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이상한 행동? 그런 건 없던데. 왜? 그날 밤 기찬은 아내와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동생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문서 위조라도 주장할지 몰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기찬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고.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치매 검사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동생들이 재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후에 기태는 서울의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어머니한테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증거가 있어야죠.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시거나. 어머니는 형 편을 들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찾아야죠. 기석도 일본의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국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속 무효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증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어려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말 어머니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기찬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게?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누군가 꼬드긴 건 아닐까요? 기석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찬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찬의 아내도 나섰습니다. 동서들, 이건 정말 심하시네요. 시어머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기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다.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때 문 밖에서 박금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나야. 말순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금내는 말순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식들이 날 치매 환자라고 해. 그래서 뭘 할 거야? 금내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 드디어 꺼낼 때가 됐구나.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 말이지. 맞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금내는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용기내, 말순아. 거실에서는 여전히 형제들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내일 가족회의를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정리하자. 변호사도 부르고 증인도 세우고. 기태와 기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순은 금내와 함께 뒤뜰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내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무서워? 아니야. 오히려 시원할 것 같아.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말순은 마지막으로 캠코더를 켰습니다. 내일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내가 평생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내 진짜 유언이 뭔지. 카메라를 끄고 나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모든 것이 바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차는 약속한 대로 변호사와 함께 마을 이장까지 불러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새 형제와 기찬의 아내, 그리고 증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법정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찬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법적 효력을 확인해 주시고 이장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다. 기태와 기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보면 작년 4월에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태는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상태를 누가 확인했습니까? 의사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기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죠? 혹시 형과 아는 사이 아닙니까? 기차는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말순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들 기다려봐.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기찬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내 진짜 유언을 들려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말순은 서랍에서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건 내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거야.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어느 한 놈한테도 전 재산을 줄 생각이 없다. 기차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지만 말순은 조용히 손짓하며 계속 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 하지만 내 재산은 다른 곳에 쓰려고 한다. 몇 년 전 말순의 모습이 나오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땅과 집은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 사람은 박금내다.
나와 함께 모든 시간을 견뎌준 사람이다.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기태와 기석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말순의 모습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재산만 눈독 들이고 있다. 정작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준 사람은 금례뿐이었다. 내 진짜 유언은 이거다. 모든 재산을 박금례에게 물려준다. 기찬의 아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이런 영상을 들고 나와서 기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기태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박금례 할머니한테 다 주시려는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이해해줬어. 자식들은 재산만 보더구나. 그때 박금례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마치 때를 맞춘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드디어 말했구나. 금례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금례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금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말순이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야. 나도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형이 받은 건 뭐예요? 기태가 화를 냈습니다.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기찬이한테 준 건 임시였어.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상반된 유언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날짜상으로는 영상 유언이 더 최근이지만 법적 절차를 거친 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찬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치매 걸린 시어머님을 이용한 거라고요. 그러자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말순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 그럼 정상인이 이런 일을 해요? 정상이니까 하는 거지. 자식들이 자기 재산만 눈독 들이는 걸 다 보고 있었어. 금례의 말에 세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재산 때문에 모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로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어르신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기찬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뜻은 정해졌어. 더 이상 논의할 거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기태는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나요? 말수는 기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밉지 않아. 하지만 실망스러워.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날 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기차는 집에서, 기태와 기석은 여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하루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말수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기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 영상 정말 진심이셨어요? 말수는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왜 그랬겠니? 기찬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말씀들은 뭐였어요? 너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재산은 다른 문제지.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몇 년째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요. 모신다는 게 뭐니? 의무감으로 한 거 아니야? 기찬의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심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요.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성? 속으로는 언제 돌아가시나 기다리고 있었잖아. 뭐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말수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밤마다 하는 이야기 말이야. 기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전 10시경 기태와 기석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재산 때문에만 온 건지 반성했습니다. 기석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본에서 살면서 어머니 생각을 제대로 못했어요.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때 박금례가 찾아왔습니다. 금례는 새 형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겠니? 기찬은 금례에게 따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머니 재산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겠더라. 왜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금례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너희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새 형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요? 너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걸 아니? 금례의 말에 기찬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치매였다고요? 10년 넘게 앓으셨어. 그런데 말순이가 혼자 돌봤지. 새 형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말 안 한 거야. 걱정 끼치기 싫어서. 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밤낮으로 돌봤어. 금례만 도와줬지. 금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말순이가 혼자 했어. 너희들은 연락도 안 했잖아. 기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해. 너희들 각자 사는 것도 바쁜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이도 일이 바쁘다고 가끔씩만 왔어. 정작 어려울 때는 금례만 옆에 있었지. 기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아버지 간병한 게 아니라 너는 가끔 얼굴만 비쳤어. 어쩌다 주말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지. 말순의 말에 기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례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말순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밤에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어.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남편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새 형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기로 한 거야.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혼자 모든 걸 감당했는데 자식들은 재산만 챙기려고 하더라고. 기석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말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기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이제 와서 뭘?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기찬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금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정도 기억도 사랑도 쌓아 올린 시간만이 증명해. 말순이는 너희들 다 사랑했어. 근데 너희들은 그걸 경쟁으로 만들었지.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뜻은 정해졌어. 금례가 받는 거야. 기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각자 살아가라. 나는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야. 세 형제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차는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유언장의 효력을 따져봐야 해요. 하지만 기태와 기석은 이건 어머니의 뜻이다라며 형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들 정신 나갔어? 재산을 다 남한테 줘? 기찬이 화를 냈습니다. 기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 마음을 몰라준 게. 기석도 동조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혼자 뒤뜰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차는 서울로 올라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증인도 있고 어르신 정신 상태도 정상이시라면. 기차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유언 무효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기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편 기태는 여관에서 기석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이 소송까지 하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을 따라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게 맞잖아. 그래도 박금내 할머니가 다 가져가는 건. 기태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식인데.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재산 상속받을 권리만 있는 건 아니야. 의무도 다 했어야지. 그날 오후 말수는 박금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모든 재산을 박금내님께 물려드립니다. 금내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나, 정말 괜찮겠어? 자식들이 원망할 텐데.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이야. 누구보다 내가 자격이 있어. 새로운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말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기찬이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송을 걸겠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말수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라. 하지만 나는 멀쩡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찬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시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투고 싶으면 다투세요. 그때 기태와 기석이 들어왔습니다. 기찬을 보고 기태가 말했습니다. 형, 그만해. 이건 어머니 뜻이야. 기찬은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쳤어? 우리 재산을 남한테 다 줘버린다고?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기석도 형을 말렸습니다. 형, 소송하면 어머니만 힘들어져. 그만두자. 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지. 기찬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서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시어머님이 이상해지신 거 모르세요? 기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형수, 어머니는 정상이세요. 우리가 이상했던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재산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기석도 동조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간병하실 때 우리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기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의 다툼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기찬은 유언장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말수는 기찬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내 뜻을 따라줄 거야. 그럼 저는 뭐예요? 지금까지 어머니 모신 건 뭐예요? 모신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 거잖아. 말순의 말에 기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해줘.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만하자. 애들한테 미안해.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내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됐어. 금례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아,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금례가 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을 다 사랑하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기석도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말수는 기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니? 다들 각자 살아가느라 바빴잖아. 따뜻한 말이었지만 어딘가 서글펐습니다. 기찬만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은 끝났어. 금례가 내 재산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 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찬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기태와 기석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끈들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뒤뜰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준비를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텃밭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말수는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찬의 아내가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가 연세인지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찬은 울먹이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특별한 병은 아니에요. 그냥 몸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기찬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소송 준비로 어머니께 스트레스를 준 것이 원인인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기태와 기석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소송 얘기 같은 걸 해서. 기찬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기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약한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박금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아, 이게 뭐야? 말순은 금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례야, 고마웠어.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금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기찬에게 말했습니다. 기찬아, 내가 나를 가장 오래 돌봐줬구나. 고마웠어. 기찬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재산 때문에 그런 말해서.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뜻도 이해해줘. 금례가 받는 게 맞아.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기태에게도 말했습니다. 기태야, 서울에서 힘들게 살았지?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기태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살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 기석에게는 일본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기석아, 먼 곳에서 고생 많았어. 기석은 한국말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게 되네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가 늘 내 생각하고 있었어. 다음 날 새벽 말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금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금례야, 부탁이야. 응, 말해. 자식들, 원망하지 말라고 해줘. 다들 착한 애들이야.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삼형제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소송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와 기석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영정 앞에서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릴 지켜온 건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기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박금례는 유언장을 들고 삼형제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이 집은 기부하기로 했어. 놀란 기찬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뜻이었어. 마을 독거노인들 쉼터로 쓰라고 했거든. 금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자식들도 각자 살아갈 힘이 있으니 이 집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쓰라고. 삼형제는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머니 뜻을 따르는 거지. 금례는 말순이 남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어머니 마음이 담긴 거니까. 기찬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금례는 기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도 너희들 이해한다고 하셨어. 기태와 기석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집은 정말 마을 쉼터로 기부되었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찬은 건축업을 계속하면서도 가끔 쉼터에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기태는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금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말순이 남긴 노트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삼형제가 찾아와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례는 말순의 진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1년 후 기찬은 쉼터에서 봉사하면서 어머니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태도 사업이 안정되면서 정기적으로 쉼터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기석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남긴 가장 조용한 유언. 재산이 아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